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4파전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3명의 주자가 릴레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전당대회 흥행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한편 오늘 원구성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자 오늘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이렇게 세 주자가 나란히 당대표 출마 선언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앞서 출마를 선언했던 윤상현 의원까지 이제 4파전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되는데 글쎄요, 각 주자들의 출마 선언문 메시지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뜨거웠어요. 민주당에 비해서 상당히 뜨거웠고 이 뜨거움이 이제 선의 경쟁으로 이어져서 이제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높아지는 계기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준비도 많이 하셨고 관찰을 좀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겟팅을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 예를 들면 중간 당직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당원이나 국민들은 잘 모르는 말씀 많이 하셨단 말이죠. 여의도 연구원에 좀 여러 가지 역할을 제고하자. 그다음에 청년 정치인의 양성 시스템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 걸 볼 때는 일반 국민과 그다음에 정치 고관여층, 중간 관리자, 당직자 이런 층을 상대로 한 메시지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 이제 뭐 당정 관계에 대해서 또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책임 당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보다는 일반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었다. 따라서 뭔가 하여튼 전략적 판단을 했겠죠. 따라서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한 걸로 보이고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대권을 불출마한다고 함으로써 다른 대권 주자들로부터 어떤 협조를 얻는 이런 기본적인 판을 짜는 이런 전략에 치중했던 걸로 보이고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감성적 메시지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일단은 책임당원의 지지 호소를 기본적 바탕으로 한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보완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좀 지켜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뜨거웠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보면 이 뜨거움이 국민적 지지율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뜨거웠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1시간 단위로 이제 릴레이 출마 선언이 이어졌잖아요. 그만큼 이제 후보들 간의 어떤 메시지도 좀 비교하기 쉬웠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눈에 띄셨는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1시간 연달아서 세 분께서 다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셔가지고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는 원희룡 후보의 메시지가 가장 명징했고 임팩트 있었다 이렇게 조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강점, 그러니까 서울에서 당선된 중도 어필되는 그런 이미지들을 굉장히 강점으로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비계파, 뭐 반윤도 아니고 아니면은 비윤도 친한도 아닌 친윤도 아닌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오히려 본인의 강점을 잘 알릴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던졌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약간 좀 메시지가 굉장히 약간 좀 둔탁하고 그리고 약간 좀 혼선이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상당 부분 총선에 대한 평가 비평 이런 부분들을 하셨는데 본인이 뭐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물론 있었지만 그게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진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본인께서 이제 뭐 중도 청년 수도권 정당 이런 정당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정당 개혁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같이 이제 출마한다는 최고위원 뭐 특히 이제 최고위원들 세 분이 뭐 장동혁 그다음에 진종호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원외 인사가 한 명도 없어요. 본인이 원외 정치 많이 키우겠다고 했는데 원외 청년 정치인 정도는 같이 했으면은 본인의 말에 더 힘이 실렸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 한동훈 위원장 말씀을 해주셔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좀 해보면 출마 선언문을 직접 썼다라고 알려져서 내용이 굉장히 주목이 됐었고 상당히 내용이 좀 길었어요. 그리고 이제 첫 일성이 총선 패배에 대해서 이제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래서 이 내용들이 좀 당심에는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말씀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당을 진단하고 본인이 관찰한 바를 국민께 또는 당원께 많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고쳐가겠다라는 점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혔단 말이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내 책임이다라고 해놓고 실제 그동안에 당에 쌓여왔던 여러 가지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조금 당원들이 받아들일 때 왜냐하면 당원들도 당의 구성원이고요. 우리 정당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몇 선도 있지만
따라서 당원들이 주인인 것이고 당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원들에 대해서 사실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을 현재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정당이 문제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의 앞으로 공천을 어떻게 하겠다. 이전에 공천은 좀 뭔가 아쉬웠고 그리고 당의 어떤 뭐 정책적 방향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머지 구체적인 말씀은 이제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또는 대상별로 맞춤형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오늘 긴 그 출마 선언문에 비춰볼 때 아직까지는 임팩트 있는 말씀은 없다. 오히려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한테는 임팩트 있는 말씀이 있었죠. 뭐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당정관계 재정립이라든지 수평적 재정립, 그다음에 어떤 뭐 실용적인 혁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는 임팩트가 있어요. 그러나 당원들의 생각하는 이런 당의 갈등을 겪어온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불안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새로운 이제 여당 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야 간 첨예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방향을 갖고 있느냐 역시도 주목이 됐고 그 주제로 이제 가장 많이 질문이 기자들에게 왔던 게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주자들마다 다양한 이야기를 했고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까지 밝혀서요. 글쎄요, 주자들의 어떤 이 특검과 관련된 입장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방금 나경원 의원이 이제 여기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약간 한동훈 위원장의 특검을 사실상 수용하자는 거기에 대해서 순진한 생각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메시지 전반적으로 용산과 각을 세우겠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워딩 중에 하나가 수평적 당정관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기조 속에서 최혜병 특검법을 반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조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네. 다만 제가 앞서서 메시지 혼선이라고 이야기 들었던 게 근데 최혜병 특검을 봤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은 아예 또 반대했거든요. 예. 그렇겠다고 볼 때는 국민들을 잡으려고 한다고 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둘 다 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아서 이게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스탠스가 도대체 어느 쪽이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특검법이 아니라 메시지가 약간 타겟층이 명확했거든요. 국민들한테는 레드팀 만들어서 성공한 대통령 만들겠다 이렇게 확실했는데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런 것들 굉장히 모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특검과 관련된 발언이 이제 아무래도 조건부 수용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당 지도부, 대통령실이 그동안 내왔던 메시지와는 좀 달랐기 때문에 글쎄요, 뭐 용산과 각을 세우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아직까지 저 부분은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명확히 본인이 그 특검법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를 조건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일 뿐이지 그 특검에서 진상규명의 대상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없단 말이죠. 예를 들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사실은 그 최상병의 순직 경위나 그 순직 경위와 관련된 책임자의 범위 확정 이런 것과 관련된 특검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발의한 특검 내용 자체가 순직경이나 원인 제공자 이런 거에 대해 진상규명이 부족할 때 특검법을 발의한다 이런 취지라 그러면 국민의힘도 그동안에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내용이 이제 민주당 안이 전제가 돼서 특검 대상이 그러면은 이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저 부분은 아마 본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언급된 내용인데 나경원 의원이 이제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에 당선이 되더라도 대권 도전을 위해서 조기 사퇴하는 뭔가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런 차기 대권까지도 좀 내용을 고려해서 선출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그건 지금 차기 대권 불출마 선언 한 분이 계시고 또 안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것이 영향은 미치겠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 일부는 당정 관계를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수평적 관계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국민 포함해서 또는 이 당정 관계에 따라서 대통령의 갈등으로 또 당이 옛날처럼 이준석 전 당대표의 경우처럼 심한 또 내용으로 치닫는 걸 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권 주자를 표방하는 분이 출마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정 갈등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대권을 나 안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은 조금 그런 가능성이 적겠죠. 그래서 어느 측에 어필하느냐는 다른 거죠.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당정 관계, 조금 더 대등하거나 좀 월등한 당정 관계를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대권 주자가 조금 더 어필하고 저는 그래서 이 두 분이나 세 분, 네 분 사이에서 저런 것들은 본인들의 소신도 있겠지만 본인이 타겟팅하는 그런 당선 전략에 비춰본 지지층에 대한 어떤 호소 전략인 것이지 글쎄 아직까지 소신이거나 본인의 앞으로의 비전이 명확히 서 있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밝히지 않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도 대권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약간의 뉘앙스는 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저거 갖고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의 이제 이 분위기를 봤을 때는 한동훈 대세론에 대한 좀 강한 경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만큼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많이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란에도 이른바 윤심이 좀 작용을 하리라고 보시나요? 저는 당연히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상당히 뭐 대통령에 대한 뭐 평가나 뭐 이런 거는 뭐 낮을 수 있지만 어쨌든 성공한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지지층 내에서는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예를 들면은 여당 당대표 후보가 임기가 많이 남은 대통령 그리고 국정 운영을 위해서 뒷받침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바람직하고 정상적인데 지금 뭐 대통령과 약간 각을 세우겠다, 약간 싸우겠다라는 너무 이미지만 부각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은 조금 뭐 아쉽거나 뭐 그런 아쉽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저는 지금 이제 앞서 나온 그 나경원 의원께서 대권 불출마한다는 그 네. 말씀이 상당히 이제 사심 없는 후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후보들이 있잖아요.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역시나 이제 뭐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공격 포인트를 삼은 것 같다. 이게 큰 변수는 되지는 않겠지만 네. 어쨌든 선거 내내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이 명확한 이 입장을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나 원희룡 장관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당정 관계라는 게 저는 아직까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당정 관계라는 게 일반적인 기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정책에 반대하냐 찬성하느냐 그 정책의 조율 과정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SNS로 뭐 현재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이건 당정 관계의 갈등을 이건 뭐 부추기는 것 같고 오히려 고위 당정회의 등이 있잖아요. 여기서 충분히 조율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럼 만약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본인들 대통령이든 아니 당대표든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 쪽으로 이게 추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수긍해야 되겠죠. 이게 사실은 조율 과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 내에서 하는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율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기구에서 충분히 조율하고 나서 안 되게 되면 그러면 거기 수긍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으면 둘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런 당정관계라 그러면 당정관계 갈등이라는 건 원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사사로이 밝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당정관계를 내세워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이거는 선거를 앞두면 가능해요. 총선이 당장 2달 후다. 그러면 그거는 당정관계에서 어느 갈등을 국민께 호소해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 많이 당선시키는 거 이건 전략상 가능합니다. 근데 2년 동안 선거가 없는데 지금 당정관계를 내세워서 선거운동을 한다. 저는 이거는 맞지 않고 오히려 당원들이 원하는 건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대통령실과 관계 상관없이 이걸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예를 들면 뭐 약자의 개념을 세분화해서 하는 오세훈 시장의 모델을 갖고 와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그 방향을 다시 설정해가지고 오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수를 재정립할 것인지 이런 식의 크게 가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실과 관계만을 갖고 하게 되면 너무 쉬운 선거운동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다음 달 23일에 새로운 당대표 최고위원이 선출이 되는데 진짜 앞으로 딱 한 달이 남았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가장 큰 변수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원내 상황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원내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국민의힘은 뭐 언제 국회에 들어올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원내에 들어와서 민생 문제도 있지만
뭐 특검법 관련해서 뭐 처리 문제가 있는데 이 특검법 관련해서 처리 문제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밝히긴 했지만 아마도 선거 내내 뭐 이것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하게 입장을 취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이제 막 뭐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때 되면 또 한 번 또 입장을 밝혀야 될 시기가 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장 뭐 쟁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 당정 관계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용산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갈 것이냐, 뭐 아니면 약간 조금 뭐 선을 그을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선거 쟁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원내 상황과 당정 관계 설정 같은 문제들이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글쎄요, 또 어떤 의견이신지요? 근데 아마 이제 기자분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이제 원내 이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걸 어떻게 풀겠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거기서 이제 또 주문이 다를 수 있어요. 7개 상임위원장을 받자라는 분도 계시고 이걸 받지 말고 그냥 상임위원 개선위만을 내자. 그래서 일단 참여하자라는 분도 계시고 아예 보이콧하자라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부분도 어쨌든 여론이나 당원들의 평가를 받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또 본인들의 입장이에요. 법안별로 다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또 당원들의 반응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선언문을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원들 내지 국민들의 반응을 본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서 해석해가지고 이걸 다시 내놓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봐야 될 관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세론이 이제 계속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만 결선 투표 가능성이 이제 점쳐지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전 위원장이 1위로 결선에 오르더라도 한동훈 대 반한동훈의 구도가 형성이 되면 또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투표율도 큰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당원들이 저희가 모바일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투표를 하고 나서 그 모바일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또 ARS를 전화해가지고 또 투표에 반영시킵니다. 그런데 이 투표율이 각 지역별로 당원들의 비중이 다르긴 해도 그 비중이 다른 당원들 곱하기 또 투표를 하게 되면 이게 영남권이 큰 또 포지션에 갈 수 있는 거고요. 또는 투표율에 따라서는 서울 수도권이 또 큰 포지션에 갈 수 있는 거라서 일단 투표율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투표율은 주자들이 내는 비전에 따라서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고 지겹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열띤 공방에 본인들이 편성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선거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너무 전반적으로 아까 이제 열띠긴 한데 예. 약간 긴장되고 조금 다소 공격적인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것보다는 조금 축제형으로 조금 이 분위기를 다운시켰으면 어땠을까 조금만 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출마를 선언하는데요. 이 대표의 어떤 동무대가 예상이 되면서 전당대회 흥행이 이제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 다소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또 비명계 5선의 이인영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 출마하게 되는 배경까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총선 참패하고 나서 리더십이 이제 붕괴된 상황이어서 그 새로운 리더십을 누가 가져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안정적인 리더십 하에서 총선에서 야당으로서는 역대급 승리를 거뒀고 그 원동력을 바탕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대표가 한 번 더 당대표를 해서 이 총선 분위기, 대승했던 총선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자 이런 목소리와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뭐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출마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분위기에서 뭐 이재명 대표의 뭐 강력한 대항마다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판세를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뭐 국민의힘과는 약간 다른 전대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뭔가 한번 다시 한번 강력한 국회 뭐 이런 것들 정치 뭐 이렇게 행동하는 정치 일하는 정치를 보여주자 이런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지금 원구성 협상 위에서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상황인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마지막 협상 시한 날이거든요. 글쎄요,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라고 보십니까? 합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태도가 너무 완강해요. 이건 저희도 예상치 못한 부분인데 원래 21대 때도 이런 절차를 겪었지만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일단 저희가 법사위 운영위, 뭐 과방위는 제가 차치하고 법사위 운영위는 원래 관행대로 저희가 해야 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양보했어요. 운영위만 하겠다 또는 법사위만 하겠다. 그것도 안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법사위를 나눠서 하자. 이것도 안 받아들이시고
그럼 뭐죠? 결국은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거, 우리가 주는 거 7개 받아라 이거잖아요. 이런 협상은 이게 협상은 아닌 것이죠. 저희가 구성된 상임위 내에서 의결 절차, 다수결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구성 자체의 룰을 구성하는데 그거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맞지 않는 거고, 그럴 바에는 저는 이제 7개 상임위는 아예 받지 말고 오히려 그냥 상임위원 개선위만을 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부터 국회 활동을 하되 상임위원장 7개 받게 되면요, 대통령의 법안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할 명분도 떨어지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에게 소구도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식의 대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7개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안 받는 게 맞다. 그렇죠. 받는 것은 명분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상임위원 들어가서 상임위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한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해관계가 충돌될 여지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추경호 원내대표가 상임위원 개선위만을 내서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상임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여당으로서 활동을 오히려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낫겠다 싶습니다. 네, 뭐 내일 의총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제 이걸 하게 될지, 7개 상임이라도 수용을 할지 아닐지 그 부분이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데, 혹시 뭐 야당이 정말로 이제 상임위 독식을 밀어붙이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사실은 저희는 뭐 11개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이 사실 그걸 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법사위 운영이 때문인데, 네. 저는 뭐 그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조금 B안, 그러니까 플랜 B를 낼 수 있다고 봐요. 뭐 예를 들면은 국회가 이제 4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2년 상반기 하반기 이루어져 있는데, 뭐 지금 상반기 때는 어쨌든 지금 분이 총선 바로 이제 개헌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에서 민주당한테 법사위 양보하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를 뭐 노리면서 하반기 때는 어떻게 하자. 그리고 법사위가 지금 계속 뭐 양당에서 가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그런 것도 사실은 다 불리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수정 제안들을 해서 꼭 원내에서 이제 다시 들어오는 게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 법사위 상원 기능은 사실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리고 정보위원회 빼놓고는 전부 다 상임위가 5분의 3 이상이 야당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회부 하면 다 법사위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오로지 민주당이 이걸 고집하는 이유는 특검법 때문이에요. 특검의 경우는 180일 동안 여기에 계류를 시킬 수밖에 없고, 소관 상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법사위 사수일 뿐이지 국민을 위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안을 통과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법사위를 사수한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여선웅정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